그날 나는 내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몽골 고원의 끝없는 초원,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낯선 땅에서 프랑스 문화 인류학자 마틸드 바송 교수가 마주한 건 한국의 제사상과 똑같은 상차림, 그리고 이름을 부를 때 느껴지는 부드러운 말끝의 정서였습니다. 이건 어떻게 가능한 일이죠? 두 문화는 단 한 번도 연결된 적이 없는데 떨리는 손으로 셔터를 누르던 그 순간 수천 년 전 잊혀진 하나의 기억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민족의 뿌리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었던 걸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초면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틸드 바송입니다. 파리 국립대학교에서 문화인류학을 가르치고 있죠. 제 연구 분야는 동북아시아와 유라시아 지역의 공동체 구조예요. 특히 언어와 정서 사이의 관계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동안 차가운 분석가로 살아왔지만 사실 저는 남몰래 정서적 울림에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건 바로 몽골 고원에서였습니다. 몽골 고원의 끝없는 초원 위에 서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처음 보는 풍경인데 왠지 모를 익숙함이 느껴졌죠. 하늘은 너무 파랗고 바람은 차갑지만 상쾌했습니다. 제 연구를 위해 몽골 유목민 마을에 도착한 첫날이었어요. 교수님, 이쪽으로 오세요. 라타라는 현지 통역사가 게르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작고 둥근 움직이는 집, 게르는 마치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했어요. 들어가자마자 말린 고기와 유제품 냄새가 코를 찔렀죠. 라타는 자연스럽게 차를 내려주며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우리 마을에 오신 걸 환영해요, 교수님. 그 순간이었어요. 라타의 말끝에 묘하게 부드러운 억양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그 느낌을 잊지 못하고 있는데 밖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아르차가 어서 오렴. 한 어머니가 아이를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그 말끝의 부드러움, 어딘가 익숙했어요. 마치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한국어의 존댓말 억양과 비슷했죠. 물론 그때는 직감일 뿐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마을 사람들이 모여 음식을 나눠 먹기 시작했어요. 제가 알던 유목민의 개인주의적 생활 방식과는 달랐습니다. 한 노인이 음식을 놓고 절을 하는 모습에서 문득 한국의 명절 풍경이 떠올랐어요. TV에서 본 한국의 제사 의식과 놀랍도록 유사했죠. 라타, 지금 무슨 의식인가요? 조상을 모시는 날이에요. 우리는 가족보다 더 큰 마을 전체가 함께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찌릿했습니다. 한국과 몽골,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두 문화가 왜 이렇게 닮아 있는 걸까요? 한국어를 배웠던 시간이 떠올랐어요. 사실 저는 한국어를 전문적으로 공부한 적은 없지만 대학원 시절 동아시아 문화 수업에서 기초적인 것을 배웠죠. 그때 한국어의 다정한 말투에 매료되었던 기억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게르 안에서 노트북에 기록을 남기며 생각했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더 깊은 문화적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 초원의 바람, 소리를 들으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낯선 익숙함의 정체를 밝혀내리라고요. 몽골에서의 연구 두 번째 주 아침부터 특별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마을의 할머니가 손주에게 말을 건네는 모습이었죠. 어서 와, 내 보물아. 추웠지? 이리 와서 따뜻한 차 마시렴. 그 말투에는 특별한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마지막 음절에서 부드럽게 내려앉았어요. 마치 한국 드라마에서 본 할머니의 모습과 겹쳐 보였죠. 서양의 직설적인 말투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라타, 여기 노인분들의 말투가 참 특별해요. 어떤 면에서요? 말끝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마치 작은 선물을 건네듯 부드럽게 마무리되는 것 같아요. 라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 마음을 전하니까요. 그날 오후 마을에서 특별한 의식이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놀랍게도 돼지머리가 올려져 있었고 찰기 있는 흰 음식과 술이 함께 놓여 있었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몽골에서 돼지는 주요 가축이 아닌데 왜 제사상에 돼지머리가? 이건 마치 한국의 제사 음식과 너무 닮아 있었어요. 라타, 이 의식은 무엇인가요? 돼지머리가 놓인 이유는요? 라타는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조상들을 위한 특별한 날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북쪽 눈 덮인 산맥을 넘어올 때부터 내려온 전통이죠.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북쪽 눈 덮인 산맥. 갑자기 머릿속에 한국의 고구려 유민 남아설이 떠올랐습니다. 역사책에서 읽었던 내용이었죠. 고구려가 멸망한 후 많은 유민들이 남아있다는 이론이요. 라타, 그 조상들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줄 수 있나요? 전설에 따르면 우리 조상 중 일부는 먼 북쪽에서 왔대요. 큰 제국이 무너진 후 산맥을 넘어 이곳까지 왔다고 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뭔가 더 깊은 연결고리가 있을 거예요. 저는 그날부터 모든 대화와 의식을 녹음하기 시작했죠.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서 이제는 마음으로 이 연결고리를 느끼고 싶었습니다. 밤에 연구 노트를 정리하며 제 학문적 정체성과 싸우고 있었어요. 이건 객관적 연구가 아니야, 마틸드. 너무 감정에 빠져들고 있어. 그러나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죠. 아니, 이건 새로운 접근법일 뿐이야. 문화는 논리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 학계의 냉소적인 반응이 벌써부터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감정의 연결고리를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제 직감은 이것이 중요한 발견이라고 말하고 있었죠. 파리로 돌아온 지 일주일, 연구실에서 몽골에서 촬영한 영상과 음성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화면 속 유목민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문득 딸마리가 생각났습니다. 16살 된 마리는 요즘 한국 드라마와 K-팝에 푹 빠져 있었죠. 엄마, 뭐 보고 있어요? 마리가 연구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학교 수업을 마치고 곧장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몽골에서 찍은 영상이야. 와서 같이 볼래? 마리는 제 옆에 앉아 영상을 함께 봤어요. 몽골 아이들이 서로를 부르는 장면에서 마리가 갑자기 소리쳤죠. 엄마, 이거 완전 한국어 같아요. 말끝이 비슷해요. 놀라서 마리를 바라봤습니다. 너도 그렇게 느꼈어?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그날 저녁, 우연히 한국계 프랑스 작가 정미를 만나게 되었어요. 파리 문화센터에서 열린 아시아 문화 강연회에서였죠. 강연이 끝나고 정미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미 씨. 저는 마틸드 바송이라고 합니다. 몽골에서 연구를 하다 흥미로운 발견을 했는데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카페에서 정미에게 몽골에서의 경험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말투의 유사성, 제사의식의 공통점, 북쪽에서 온 조상 이야기까지요. 정미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마틸드, 그건 정말 놀라운 발견이에요. 제가 어린 시절 전라도 할머니 댁에서 보냈던 명절이 생각나네요. 그 의식들이 정말 비슷해요. 정미의 말에 용기를 얻었어요. 한국어의 감정 표현 방식이 몽골 유목민들의 언어 구조와 비슷한 것 같아요. 특히 말끝에서 감정을 전달하는 방식이요. 맞아요. 한국어는 말끝을 통해 관계를 형성해요. 합니다. 한 해 같은 어미가 화자의 태도와 감정을 담아내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큰 결심을 했습니다. 딸마리와 함께 본격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기로 했어요. 이건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서 그 감정의 구조를 직접 체험하고 싶었던 거죠. 그날부터 마리와 함께 일주일에 2번씩 한국어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한국어의 리듬과 억양에 몸이 익숙해졌어요. 특히 존댓말의 부드러운 억양이 몽골 유목민들의 말투와 묘하게 겹쳐지는 순간들이 있었죠. 학교에서는 제 연구 방향에 의문을 품는 동료들이 많았습니다. 바송 교수, 정서라는 건 너무 주관적인 연구 주제 아닌가요? 폴, 제 조교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폴, 문화란 건 결국 사람들의 마음이야. 객관적 구조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뭔가가 있어.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이런 접근법이 학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없던 열정으로 연구에 몰두했어요. 몽골의 음성 자료와 한국 다큐멘터리의 억양 패턴을 비교하며 밤을 새우기도 했죠. 이것은 이제 학문을 넘어선 제 삶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연구실에서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한국 명절 상차림과 몽골 유목민 제사의 절차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중이었죠. 놀라울 정도로 유사했습니다. 음식을 놓는 방식, 절을 하는 순서, 심지어 그 과정에서 나누는 대화의 패턴까지요. 신기하지 않나요, 폴? 조교 폴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자료를 살펴봤어요. 유사성이 있긴 하네요. 하지만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건 우연이 아니야.
너무 많은 공통점이 있어. 폴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교수님, 이런 연구는 학계에서 말을 끝마치지 못한 폴의 표정에서 걱정이 읽혔습니다. 그의 염려는 이해했어요. 하지만 이미 저는 결심했죠. 이 길을 가보기로. 다음 날 몽골에서 수집한 음성 자료와 한국 다큐멘터리의 억양 패턴을 컴퓨터로 분석했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두 언어의 감정 전달 패턴이 놀랍도록 유사했어요. 특히 존경이나 사랑을 표현할 때의 억양 곡선이 거의 일치했죠. 폴, 이것 좀 봐. 이건 과학적 증거야. 폴의 표정이 변했어요. 정말 놀랍네요. 이런 유사성이 있다니. 그날 밤 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연구 논문의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말끝에 정서 몽골과 한국의 감정 문화 비교 연구라는 제목으로요. 하지만 글을 쓰면 쓸수록 학문적 언어가 제 경험의 깊이를 담아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하면 이 감정적 연결고리를 논리적 언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다음 주 대학 연구실에서 몽골과 한국의 언어 구조를 비교하는 표를 완성했어요. 이름을 부르는 방식, 존대 표현 체계, 감정 조절 어미까지 모두 정리했죠. 그리고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두 언어 모두 말끝 어미를 통해 감정을 조절해요. 마치 감정에 부드러운 옷을 입히는 것 같아요. 이 연구에 빠져들수록 학과 내 시선은 차가워졌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동료 교수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바송 교수가 요즘 객관성을 잃었다더라라는 소문이 들려왔죠. 학과장은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마틸드, 당신의 연구 방향이 걱정되는군요. 문화 인류학은 객관적 관찰이 기본입니다. 정설하니 너무 주관적이지 않나요? 가슴이 조여들었어요. 이성과 감성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죠. 하지만 제가 발견한 유사성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하고 있어요.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감정의 구조도 분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과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다음 달 학회 발표까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면 연구비 지원을 재고해야 할 것 같군요. 연구실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흘렀습니다. 10년간 쌓아온 학자로서의 명성이 위태로워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이 연구가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작업이라는 확신도 들었죠. 딜레마 속에서 저는 제 직감을 믿기로 했습니다. 발표 전날 밤 호텔방에서 발표 자료를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있었어요. 내일은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문화인류학 학회, 제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거예요. 손이 떨렸습니다. 지난 6개월간의 모든 연구 결과를 담은 발표였죠. 엄마 괜찮아요? 마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딸을 위해 강한 척했지만 속은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그냥 조금 긴장됐을 뿐이야. 마리는 제 옆에 앉아 말했어요. 엄마가 발견한 거 정말 특별해요. 저도 한국어 배우면서 느꼈어요. 말 끝에 담긴 그 따뜻함이요. 딸의 말에 용기를 얻었지만 학계의 냉정한 눈초리가 두려웠습니다. 발표 자료를 다시 훑어보았어요. 말 끝에 정서라는 제목이 화면에서 빛났죠. 이 제목이 제 학문적 경력의 끝을 의미할지도 몰라요. 다음 날 아침 강당은 세계 각국에서 온 학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가 나와 전통적인 문화 인류학 방법론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차가운 데이터, 객관적 분석, 모두가 박수를 쳤죠. 제 차례가 다가올수록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다음은 파리 국립대학의 마틸드 바송 교수님의 발표입니다. 제목은 말 끝의 정서 몽골과 한국의 감정 문화 비교 연구입니다. 무대에 오르자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청중 사이에서 학과장의 회의적인 표정이 보였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발표를 시작했어요. 문화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의복, 음식, 의식과 같은 외적 요소를 분석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문화의 가장 깊은 층, 바로 감정의 구조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제 목소리가 점점 확신에 차올랐어요. 몽골 유목민들의 영상을 보여주고 그들의 말투와 한국어의 유사성을 설명했죠. 청중의 표정이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지만 점차 호기심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두 문화 모두 말 끝에서 정서를 전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언어적 특성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의 차이예요. 서구 언어는 직접적이고 명확한 반면 이들 문화는 관계 속에서 감정을 부드럽게 전달하죠.
제사의식의 비교 영상을 보여주자 청중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들렸어요. 증거는 분명했습니다. 우연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많은 유사점이 있었죠. 마지막으로 고구려 유민의 남아설과 몽골 유목민들의 구전 전승 사이의 연관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설이지만 추가 연구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발표를 마치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청중 뒤쪽에서 천천히 박수 소리가 시작되었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질의응답 시간, 한 노교수가 일어섰습니다. 바송 교수님, 이 연구는 문화 인류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정서적 구조라는 개념이 앞으로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될 것 같군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학과장조차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여러 대학에서 공동 연구 제안이 쏟아졌어요. 제 연구가 인정받는 순간이었죠. 호텔로 돌아와 마리에게 전화했어요. 마리, 성공했어. 모두가 이 연구를 인정했어. 마리의 환호성이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때로는 학문적 틀을 깨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학회가 끝나고 일주일 후 정미가 저희 집에 초대해 주었어요. 한국 가정식을 직접 체험해보라는 의미에서였죠. 설레는 마음으로 마리와 함께 정미의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정미가 문을 열어주며 반갑게 맞이했어요.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에 갑자기 마음이 울컥했어요. 왜일까요? 단순한 인사말인데 말 끝에 마이너스 요가 마치 따뜻한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미 씨 고마워요. 초대해 주셔서요. 아파트 안으로 들어서자 된장찌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그 순간 몽골 초원의 제사 풍경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비슷한 냄새, 비슷한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앉으세요. 제가 특별히 한국 전통 음식을 준비했어요. 식탁에는 된장찌개, 불고기, 여러 반찬들이 놓여 있었어요. 정미의 어머니가 한국에서 보내주신 레시피로 만들었다고 했죠. 식사를 하며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마틸드, 학회 발표 정말 멋졌어요. 소식 들었어요. 정미 덕분이에요. 당신이 없었다면 이런 연구는 시작도 못했을 거예요. 정미는 미소 지으며 물었어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특별히 느끼는 점이 있나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따뜻함이 있어요. 특히 말 끝에서요. 마치 대화가 끝난 후에도 여운이 남는 것 같아요. 정미가 고개를 끄덕였죠. 그게 바로 정이에요. 정이요? 네, 한국어로 정이라고 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감정, 오래 함께하며 생기는 애착이죠. 말 끝에서 느껴지는 그 따뜻함이 바로 정이에요. 그 순간 뭔가가 확 와닿았어요. 제가 그동안 연구하던 것, 말 끝에서 느껴지던 그 특별한 감정. 그것의 이름이 바로 제시도 클로드가 메시지 길이 제안에 도달하여 응답을 일시 중지했습니다. 계속하기를 입력하시면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지계속 편집 챕터 6정이라는 이름의 감정 계속. 그 순간 뭔가가 확 와닿았어요. 제가 그동안 연구하던 것, 말 끝에서 느껴지던 그 특별한 감정, 그것의 이름이 바로 정이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정. 그래요, 정. 이 단어가 제가 찾던 열쇠였어요. 마리도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죠. 엄마, 제가 한국 드라마에서 자주 들었던 말이에요. 정이 들었다라는 표현. 정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정확해요. 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감정이에요. 언어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느낄 수 있는 거죠.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정미가 어린 시절 전라도 할머니 댁에서 보냈던 명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 이야기 속에서 몽골 마을의 모습이 겹쳐 보였죠. 할머니는 항상 마지막 음절을 길게 늘려서 말씀하셨어요. 밥 먹으러 오이 이렇게요. 그 말투에 얼마나 많은 사랑이 담겨 있었는지 몰라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문화 인류학을 공부하며 항상 객관적이고 차가운 분석을 해왔는데 이제야 문화의 진정한 본질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감정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리가 물었어요. 엄마, 왜 울었어요? 글쎄, 너무 오랫동안 머리로만 세상을 보려고 했나 봐. 이제야 마음으로 느끼는 것 같아. 그날 밤 연구 노트에 새로운 단어를 적었습니다. 정.
이 작은 단어가 제 연구에, 아니,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았어요. 다음 주부터 마리와 저는 더 진지하게 한국어 공부에 매진했어요. 매일 아침 발음 연습을 하고 저녁에는 함께 한국 드라마를 보며 대사를 따라했죠. 특히 마리는 놀라운 속도로 한국어를 흡수했습니다. 엄마, 이거 들어봐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입니다. 마리의 발음은 이미 거의 원어민 수준이었어요. 놀라웠죠. 그러나 제게 더 놀라웠던 것은 한국어를 말할 때마다 느껴지는 감정의 변화였습니다. 프랑스어로 말할 때와는 전혀 다른 정서가 피어올랐어요. 말이 이상한 경험을 하고 있어. 한국어로 말할 때 느낌이 달라. 저도요. 말끝에서 뭔가 따뜻함이 생겨요. 마치 품어주는 느낌. 정확히 그거였습니다. 품어주는 느낌. 한국어의 존댓말은 상대방을 존중하면서도 감싸는 느낌이 있었어요. 특히 마이너스 요로 끝나는 문장들은 마치 작은 선물을 건네는 것 같았죠. 한 달 후 한국어 선생님인 박 선생님이 저희 집에 오셨어요. 오늘은 특별히 한국의 감정 표현에 대해 배우는 날이었습니다. 마틸드 씨, 한국어에서는 말 순서가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감정이나 의미는 문장 끝에 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번뜩 깨달았어요. 그래서 말 끝이 그렇게 중요했던 거군요. 한국어는 문장의 마지막까지 들어야 온전한 의미가 완성되는 언어였습니다. 서양 언어처럼 시작부터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경청해야 하는 언어였어요. 그렇군요. 한국어는 경청의 언어네요. 끝까지 들어야 상대방의 진짜 마음을 알 수 있는. 박 선생님이 미소 지으셨죠. 정확해요. 그래서 한국인들은 대화 중에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는 경향이 있어요. 중간에 끊는 것은 예의가 아니죠. 생각해보니 몽골 유목민들도 그랬어요.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천천히 응답했죠. 말 끝에서 감정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는 문화적 습관이었던 겁니다. 밤에 연구실에서 이 내용을 정리하는데 폴이 찾아왔어요. 최근 폴은 제 연구에 더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이건 정말 혁신적인 발견이에요. 문화가 언어를 통해 감정을 구조화한다는 관점은 폴의 눈에 진심이 보였어요. 처음에는 의심했던 그도 이제는 이 연구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었죠. 그런데 웃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폴이 갑자기 한국어로 말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폴입니다. 놀라서 그를 바라봤어요. 폴, 너도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어. 그가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교수님 연구가 너무 흥미로워서요. 저도 그 감정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건 더 이상 단순한 학문적 연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온기를 찾아가는 여정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몽골에서 시작된 작은 호기심이 이제는 주변 사람들의 삶까지 변화시키고 있었죠. 그날 밤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정이라는 단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했다. 이제 이 감정에 이름을 붙일 수 있어 기쁘다. 문화란 결국 이름 붙여진 감정의 집합체가 아닐까? 학문적 냉정함을 잃었다고 비난하던 동료들의 목소리가 이제는 들리지 않았어요. 그들의 비판이 틀렸다는 걸 증명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정서와 문화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책을 쓰기로 결심했어요. 제목은 말끝의 정서, 마음의 기원으로요. 파리 시내 문화센터에서 한국 문화 전시회가 열렸어요. 마리와 함께 방문했죠. 전시장에 들어서자 한복을 입은 마네킹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색감과 우아한 선이 눈길을 끌었어요. 전시장 안쪽으로 들어가니 한국의 전통 제사 장면이 재현되어 있었습니다. 상차림, 절하는 모습, 음식을 나누는 풍경까지. 그 순간 몽골 마을에서 본 광경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너무나 비슷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어요. 엄마, 괜찮아요? 마리가 걱정스럽게 물었죠.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컥 솟아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기억이 되살아난 것 같았어요. 응, 괜찮아. 그냥 몽골이 생각나서 전시장을 돌아다니다 한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한국의 시골 할머니가 손주에게 말을 거는 장면이었죠. 할머니의 말투, 손주를 부르는 그 부드러운 억양이 몽골 유목민 할머니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공통점이었어요. 전시회를 나오는 길에 정미를 마주쳤습니다. 그녀도 전시회를 보러 온 모양이었어요. 마틸드, 여기서 뵐 줄은 몰랐네요.
반갑게 인사를 나눈 후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본 전시회에 대한 느낌, 제 연구의 진행 상황 등을 나누었어요. 정미, 이제 알 것 같아요. 이 감정을 정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미의 눈이 반짝였죠. 정말요? 그 의미를 느끼셨나요? 네, 완전히는 아니지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 따뜻함, 오래 함께하면서 생기는 그 특별한 연결감이요. 정미가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마틸드, 그게 바로 정이에요. 외국인이 이해하기 가장 어려운 한국적 감정인데 당신은 그걸 느꼈네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리가 질문했어요. 엄마, 우리 한국에 가볼까요? 멈칫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한 번도 한국에 가보지 않았어요. 연구는 몽골과 프랑스 사이에서만 진행해왔죠. 한국은 아직 제게 미지의 영역이었습니다. 글쎄, 언젠가는 꼭 가봐야겠지. 하지만 지금은 마리가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이상하지 않아요? 한국에 가본 적도 없는데 한국의 감정에 이미 빠져 있다니. 마리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맞아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 직접 만나보지 않은 사람들. 그런데 이미 마음은 그곳에 가 있었어요. 마치 오래된 거울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것 같은 느낌이었죠. 마리, 알겠어. 다음 방학에 한국에 가보자. 집에 도착해 연구실에 앉았어요. 지금까지의 연구 자료를 정리하며 새로운 책의 서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문화란 구조가 아니라 기억이며 말이란 음성이 아니라 정서이다. 이 문장으로 책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그동안의 냉철한 학문적 접근으로는 결코 발견할 수 없었던 진실이었죠. 몽골과 한국 두 문화 사이의 감정적 연결고리를 찾아가는 여정은 결국 제 자신의 내면으로 향하는 여행이었습니다. 저녁에 딸과 함께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제 삶은 이제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학자로서의 냉정함 대신 감정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몽골 초원에서 시작되었죠. 마지막 장면을 상상해 봅니다. 언젠가 한국의 어느 시골 마을을 방문해 그곳의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요. 아마 그들의 말투에서 몽골 유목민의 모습을 다시 발견하겠죠. 그리고 그때 확신하게 될 거예요. 말 끝의 정서가 민족 간에 보이지 않는 다리를 놓아주었다는 것을요. 오늘 밤 처음으로 한국어로 일기를 씁니다. 오늘 내 마음에 정이 들었다. 아직 한국에 가보지 않았지만 이미 그곳은 내 마음의 고향이 되었다. 창밖을 바라보니 파리의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별들은 몽골에서도 한국에서도 같은 모습으로 빛나겠죠. 그리고 그 아래에서 사람들은 말 끝의 정서로 서로의 마음을 연결하고 있을 거예요. 문화의 경계를 넘어 감정이라는 이름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